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오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도 연합뉴스TV에서는 국군의 날, 개천절 행사 관련 뉴스와 함께 격화하고 있는 중동의 무력 충돌 관련 이슈까지 다양한 뉴스들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증을 교사한 적이 없기에 위증 교사 거짓말과 거짓말의 연속입니다. جناب سید حسن نصرالله איראן עשתה הערב טעות גדולה. 군수 후보로 강화 군수의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제도 확대 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었는데요. 이를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제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보도는 정부의 저출생 대표 대책 중 하나인 모성보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 단축 사용 기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기존에 부부가 최장 1년 동안 쓸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늘어나 3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남은 휴직 기간을 2배로 계산해 사용할 수 있고 난임 시술휴가도 3일에서 6일로 연장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는 출산 육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기업의 적극적 이행과 정부의 지속적 감시의 필요성도 덧붙였습니다. 보도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의 확장을 알렸는데요. 부부가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 개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게 합니다. 이 보도는 현행법과 개정안을 자료화면을 통해 제시해 시청자들이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제도 불이행으로 인한 신고 사례 등을 설명하며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보도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지속적 감시를 지적했는데요. 이와 유사한 다른 나라의 제도 비교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제안한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제도의 개선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효과 등을 소개하거나 해외 사례 등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했다면 더욱 풍부한 보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9월에도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냉방 전력 수요가 이어졌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누진 구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누진제 전기요금이 주택에만 적용되고 전기요금 누진 구간 기준이 7년째 유지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누진 구간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역대급 폭염으로 지난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 요금을 적용받은 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한국전력이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8월 전기요금 최고 누적 구간인 3단계 가구는 1,02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0.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누진세는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평균적인 가정이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비판과 함께 7년째 그대로인 누진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는 지난 8월 폭염으로 인해 전기요금 최고 구간에 진입한 가구가 1,000만 가구 이상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하면서 누진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의 증가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특히 누진세 도입 취지와 달리 평균치를 사용하는 가구가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한다는 점과 누진 구간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보도는 인용 자료에만 의존해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덧붙여 주었다면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후속 보도가 이어질 경우 제도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길 바랍니다. 유명 공연 안표 거래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매크로 프로그램입니다. 공연 티켓 수요가 높아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안표 거래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짚은 보도를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3월 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2시 뉴스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공연법 개정 이후 온라인 안표상들이 검거된 첫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티켓을 사들여 7만 7천 원짜리 팬미팅 티켓이 235만 원에 거래되는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로 피의자들이 적발되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공연 개정법의 핵심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증하는 것이라 티켓 예매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매크로 이용 정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압수수색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티켓 예매처와 기획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대응 협의체 구축을 통해 안표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공연법 개정 이후 안표 판매 처벌 강화의 첫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티켓 판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규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서 소개한 사례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티켓 판매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표 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표 거래 근절을 위한 장기적 대책이나 기술적 예방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아쉽게 느껴집니다. 안표 거래는 재발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정책적 대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덧붙여졌다면 공연법 개정과 제도의 안착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등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실제 티켓 소비자들이 겪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문제나 예매 과정에서의 불편함 등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예매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과 플랫폼의 기술적 개선 요구 등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담긴 내용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교육부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I 기술을 통해 축적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학습에 적용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인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지난 1일 보도에서는 내년부터 도입될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잡음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교육감은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과정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방 교육재정부부금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AI 교과서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시범학교 형태로 AI 교과서를 도입해 운영해 본 결과 이 교과서의 도입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교원단체들과 교육부 간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도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교사들을 대상으로 AI 교과서 교육 연수 확대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을 덧붙였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우려는 지역별 보급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2일 뉴스센터에서는 교육부의 자료를 인용해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 대한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기기 보급률을 소개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경남이 126%로 보급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을 비롯한 12개 시도의 보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두고 교육부와 교육 현장의 대립을 다뤘습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도입 과정에서의 준비의 미흡함과 지역별 기기 보급률 격차인데요. 이 보도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기술 혁신을 통한 교육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년 3월 도입을 앞두고 교과서 내용의 검수 등 준비의 부족과 지역별 기기 보급률 격차는 교육의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교육 현장과 교육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도는 교육 정책의 방향성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의미와 구체적인 해결책 등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이에 대한 편향적 시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입 취지와 목적, 긍정적 측면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입장을 덧붙였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관련 보도에서는 사안을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앙대학교 임가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가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의 시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페팸족을 조명했는데요. 반려동물을 위한 투자가 늘면서 반려동물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방송은 이윤정 씨 가족이 노령견 해피와 산책하는 일상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윤정 씨는 반려견 해피가 점점 걷는 걸 힘들어해 개모차를 사서라도 꾸준히 산책하려 노력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산책하는 해피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윤정 씨의 두 딸도 해피와의 산책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해피와의 산책은 윤정 씨 가족에게도 함께하는 시간의 기쁨을 알려준 고마운 하루 일과라고 합니다.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5.7%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중 개를 키우는 가구는 71.4%,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27.1%였죠. 펫과 가족의 패밀리가 결합된 페팸족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반려동물을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죠. 의류와 시선을 끄는 이동 가방, 그리고 이쁜 공간에서의 이른바 견생샷은 이들에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페팸족이 늘면서 반려동물 산업이 자연스럽게 발전했고 이제는 실용성과 편리성까지 모두 잡은 제품들도 많은데요.
여행이나 외출 또는 노령견들의 편리함을 위해 개모차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경조 휴가나 반려동물 동반 출근과 같은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움직임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려동물을 동반한 여행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숙박시설과 카페 부족이 반려동물 국내 여행 장애 요인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충주의 한 리조트. 이곳은 2020년 12월 반려동물 친화 리조트로 재단장을 해 반려인들에게 큰 인기를 끈 곳입니다. 반려견이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반려동물 용품점, 그리고 반려동물 동반 식당까지 갖추고 있어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2살의 반려견 쭈니와 가족여행으로 온 현아 씨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현아 씨의 두 딸은 쭈니와의 여행이라면 연차까지 쓰고 달려온다고 하는데요. 객실을 자세히 살펴보니 반려동물을 위한 침대, 욕조, 드라이기까지 집기들이 세심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게 모든 반려인들의 공통 바람이겠죠. 현아 씨 가족은 쭈니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 더없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는 지난 7월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가 개장했다고 합니다. 6,000제곱미터가 넘는 큰 규모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반려동물의 체격에 맞춘 놀이터와 체격과 관련 없이 다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구역까지 알차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내 놀이터, 반려동물 배변 봉투를 살 수 있는 자판기와 수거함도 배치돼 있죠. 이렇게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교감을 높임으로써 지자체는 시민들의 삶의 질도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관련 관심사에서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관련 관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줄기세포 치료를 아픈 반려동물에게도 시술한다는 동물병원도 찾아가 봤습니다. 줄기세포는 신경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에서 유효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심장, 피부, 면역질환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반려동물에게 안전한 줄기세포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포 조직 처리 시설과 무균 실험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반려인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반려동물 병원비가 부담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자의 82.9%가 반려동물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진료비 예상이 어렵고 병원마다 병원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문제였는데요. 서정대 반려동물과 황원욱 교수는 병원비가 체계화된다면 보호자들의 반려동물 병원비 예상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으로 반려동물 보험에 대한 이슈도 떠올랐죠.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별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한국이 1.4%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보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제한적이라는 것과 가입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부족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해외의 경우 반려동물 보험은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유기동물 증가를 예방한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이 20세까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보험은 더욱더 필요한 안전장치가 됐는데요. 이러한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결 과제로 동물 등록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공론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함이라고 하네요. 반려인구가 증가하며 올바른 패티캣 인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함께 공존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방송은 반려동물을 생명 그 자체로 보는 것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가연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어요? 네. 저는 반려인구가 이렇게나 많았다는 사실에도 놀랐지만 예. 그만큼 반려동물들이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싶어서 보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그랬군요. 크기만 작을 뿐이지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잖아요. 이 반려동물 산업이 발전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가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병원비 부담, 반려동물 보험, 보유세와 같은 여러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필요한 정책들이 마련돼서 반려인과 반려동물, 또 우리 사회가 모두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임가연 학생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사랑은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죠. 며칠 후에는 월드컵 예선전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구협회에 관심이 더 쏠려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정은정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으로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의혹이 결국 국회로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지난 24일에 국회 문체위가 축구협회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가졌었는데요. 자, 먼저 논란이 생긴 경위에 대한 보도부터 짚어볼까요? 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월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 후임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외국인 감독을 중심으로 국가대표 감독을 물색하고 있다고 알려졌던 것과 달리 갑작스럽게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것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대표팀 선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구심은 더 커졌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도 잡음이 있었던 터라 축구협회를 향한 비난이 더욱 거세졌는데요. 중앙일보는 홍명보 감독 선임 직후 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가 위원 사퇴로 5명만 남은 상황에서 새 감독 선임을 강행한 점을 비판한 축구 지도자협회의 성명을 전한 바 있습니다. 새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절차적 공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인데요. 홍명보 감독에 대한 감독직 제안과 수락 과정에서도 면접 등 필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협회가 홍 감독을 이미 정해두고 형식적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전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는데요. 감독 선임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홍 감독을 선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감독 후보들에 대한 평가나 선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축구협회의 행보를 보며 쌓여있던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이를 계기로 터져나와 결국 국회 긴급 현안 질의까지 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문체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현안 질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언론 보도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이번 현안 질의에서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이 공정했는지,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세계일보는 이번 질의를 통해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관에 어긋난 점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요. 축구협회의 각 분과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홍 감독 선임을 결정한 전력강화위원회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점, 분과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없지만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이사가 전력강화위원장을 겸임한 점, 이 이사가 홍 감독을 찾아가 감독직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면접 등의 절차가 생략된 점 등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울신문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선임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것이 축구협회 정관 위반에 해당하며 이사회의 안건, 결정사안 어디에도 위임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이사가 홍 감독을 선임하기로 결정하면서 다른 전력강화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사실상 홍 감독이 선임되도록 몰아가는 식으로 전력강화위 회의가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 이를 어기면서까지 특정 인물을 감독으로 선임한다면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절차와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언론도 현안 질의의 쟁점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국회에서 정몽구 회장을 포함한 축구협회 인사들 특혜나 불공정은 없었다면서 의혹을 부인을 했죠. 말씀하신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같은 경우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막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축구협회 입장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축구협회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였다고 들었기 때문에 감독직을 수락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예. 이임생 이사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자신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면서 이사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정몽구 회장이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음모를 꾸미거나 실상을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는데요. 감독 선임 과정을 상세히 밝히지 못한 것은 대표팀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 자체도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조건이 맞지 않아 불발됐거나 제외된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고 대답한 내용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예.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JTBC는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 인사들의 답변이 공정했다, 문제없다, 억울하다는 식이어서 팬들의 공분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헤럴드 경제는 현안 질의와 관련한 여론을 박문성 해설위원회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통해 전했습니다.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박문성 해설위원은 이번 건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축구협회의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이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의 축구 팬들이 크게 호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자,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일수록 개인을 향한 과도한 비난, 또 인신 공격 등으로 인해서 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는데 그런 만큼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축구협회 현안 질의는 국민의 큰 관심을 받는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절차적 공정성을 따지고 협회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을 풀어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하지만 의구심은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고 그동안 승부조작 제명 선수 사면, 클린스만 감독 선임과 경질,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까지 축구협회에 쌓인 불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물론 홍명보 감독이 이임생 기술이사와 면담한 빵집까지 악플이 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언론은 이와 관련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문체위 위원들의 질문과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기술이사의 대답, 여론의 반응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객관적인 내용을 통해 판단하게 한다는 취지에는 어울릴지 몰라도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축구협회는 절차적 공정성 외에도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는 국가대표 축구팀과 관련한 문제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텐데요. 축구협회의 행태에 분노하는 이유가 객관적인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축구협회 감사에 대한 중간 발표를 했는데요. 홍명보 감독 선임에 있어 불투명, 불공정이 있었다. 하지만 홍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체육 관련 협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들이 스포츠를 통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줘야 할 때입니다. 네,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정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팀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